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달아난 예비 시아버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도주했다가 도주 12일 만에 붙잡혔는데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건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아버지예요.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예. 3년 교제해서 결혼도 진작에 검토 중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예비 며느리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기도 포천으로 부릅니다. 상의할 게 있다. 그래서 불러놓고는 자, 눈 좀 감아봐라. 선물을 주마. 그랬는데 이 손에서 따끔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 50대 남성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주사기를요? 네. 주사기라니. 이 여성은 112에 바로 신고했는데 예. 이게 마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 경찰이 이제 쫓았는데 도주를 했어요. 무려 12일간 도주를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있었던 행방은 포착이 됐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는 이 운전자가 있는 조수석에 2명이 함께 차량으로 도주 중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이 펜션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이제 갔다고 하는데요. 장희영 교수님, 아무래도 이 피해자와 피해자 서로 모심하지 않는 관계, 왕래가 뭐 그만큼 잦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비 신부라는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어쨌든 예.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예비 시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가족 간의 왕래가 조금 아주 잦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포천에 있는 펜션으로 예비 시아버지 불러도 갔던 거고. 게다가 결혼을 얼마 안 두고 있는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보자 이러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뭔가 이벤트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벤트라는 이야기를 또 선물을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눈을 그러니까 감으라 그러면 기대도 되고. 그렇죠. 본인에 대한 네. 선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비 부부를 위해서 혹시 예비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나? 비밀의 무슨 우리끼리 계획을 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은 묻지 말고 일단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으니 와라. 의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기 전적으로 신뢰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친하지가 않더라도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이 며느라가 잠깐 그렇죠. 보자 그랬을 때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게다가 20대 아주 어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좀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갔다가 이런 분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예비 시아버지가 예. 마약을 투약하려 한 이유가 예.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야기는 솔직히 아직 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이니까. 근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 마약을 왜 넣겠습니까? pension까지 불러서 예. 여성을 데려다가. 근데 이 시아버지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스스로 이제 피의자 자체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왜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내 아들이 이 예비 며느리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마약을 투약하고 물어보면 속내를 털어놓을 것 같았다? 네.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으니까 김민태 기자님이 김민지 앵커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되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고 그런 오히려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그렇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피의자, 가해자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체포될 당시에 이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체포가 돼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추측도 하는데요. 예. 네, 또 이 피해자는 계속 성폭행 시도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범행 후 12일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근데 도주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포폰을 세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대포폰을 찾으면은 또 다른 대포폰으로. 근데 도주할 때는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부인 수용차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했어요. 전철도 이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네. 근데 대포폰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대포폰도 쓰고 차도 바꾸고 이 도주 과정 너무 치밀한데 김 변호사님 보실 때 조금 약간 뭔가 평범한 분은 아닌 것 평범하지 같아요. 않다. 또 이 부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약 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마약 전과 관련해서 계속 마약을 취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마 경찰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네. 보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니까 그 렌터카를 차 하나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 차 자체를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야산에다 이걸 버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일반적인 경찰이 추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하거든요. 근데 네. 그 휴대폰을 꺼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때 계속 대포폰을 써가면서 도망을 가는데 우리 대포폰도 사실은 뭐 추적이 안 될 것 같아도 단서 잡으면 바로 추적이 됩니다. 왜냐면 가지고 통화를 한다랄지 지인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포폰을 추적해서 그걸 딱 잡으면 또 다른 대포폰을 가지고 사용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예. 번갈아 가면서. 예. 그런 걸 보면 이 처음부터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도주할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다 완벽하게 세워놓고 이런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마약 주사를 놓게 되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마약에 취하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게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열흘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경찰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건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차량을 입력을 해놓는데 우리가 혼자 탔을 때는 잡으면은 내 차가 추적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그런 거 통과시키고 둘이 탄 게 확인됐을 때 이제 검거 작전 들어가서 검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알려주질 않죠. 본인들 얘기는 뭐 일자리를 참 댕기던 중이었다 그러는데 그건 납득이 선뜻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이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도주를 했다. 경찰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었다고요, 평론가님?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이게 예비 며느리를 마약을 투약한 것은 본인이 인정했고 예. 피해자는 성폭행 시도를 주장하는데 본인은 그건 부인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 부인이 조력을 한 거예요. 뭐 도주에? 부인밖에 조력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안성, 용인 이 사건은 포천에서 벌어졌고 경기도 일대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검거될 때 운전자가 있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아내가? 네, 아니요. 아내가 운전을 했고 아내가 운전을 했고? 예. 범인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경찰들이 공조 수사로 검거를 했는데 네. 놀랄 일은 이 두 부부가 검거될 그러니까. 당시에 예. 마약 투약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네. 이 두 사람 모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그런데 차를 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신이 있는 부부인가 정말 예. 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계속. 예. 부부 집에서는요, 이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까지 발견이 돼서 경찰이 마약 구입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얘기 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더 이상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요. 네. 평범해 보이는 일반인들한테까지 너무 깊게 침투된 건 아닌지 사실 이 마약 범죄 좀 요즘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마약 트렌드를 이제 GPS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약자로 표현해요. 이제 GPS는 글로벌화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뭐 공항을 통해서 들은 게 많았는데 이제 포스트, 우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제일 마약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 발달이에요. 이 SNS 발달되니까 그걸 통해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원래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2016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정말요? 정한 예. 마약 청정국 기준은 10만 명당 20명 아래인 경우 마약 사범이 네. 마약 청정국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따져보면 한 12,000명 정도 이하면 1년에 마약 네. 사범이 그런 마약 청정국인데 이미 2016년도부터 12,000명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유학생이랄지 이런 그 해외 유학 같은 것을 많이 돌아오고 또 유학도 많이 그렇죠. 늘어나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자체는 2010년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역화로 상당히 마약 사범이 줄었다가 2016년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마지막 S는 뭐죠? GPS라고 하죠. SNS죠. SNS. 예, SNS 통해서 보안이 아주 잘 된 SNS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뭐 이렇게 마약 수사에서 나오는 게 다 SNS를 단서로 해서 많이 이렇게 잡는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제 이 유명 연예인도 마약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는 일반인들도 마약 한 번 했다고 저렇게 처벌이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이 강하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이 이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마약이 단순 뭐 코카인이랄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 이런 것도 있고 그 마약법 안에는 향정신성과 관련돼 있고 또 대마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마초의 향정신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처벌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마약 자체는 처벌이 상당히 중하게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초범에 대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연예인들이 최근에도 문제된 연예인들이 다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 처벌에서 적절한지 강하게 처벌하면 사실은 범죄의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해서 사실 심리 효과를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너무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